문제 달인 신의 손입니다. 동영문제 4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6단계요. 제1단계는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예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한다 라고 쓰시면 되고, 2단계는 심층적 탐색이에요. 지시적 방법으로 심층적 탐색을 위한 문제를 설정한다. 제3단계가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이에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여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을 얻는다. 제4단계 현실 검증이에요.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5단계가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예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어진 태도와 감정을 탐색하고 처리한다. 제6단계가 의사결정인데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대안적 행위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의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는 문심자, 현태희, 문심자와 현태희가 결혼한다. 어디에서? 슈퍼에서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의미와 산업분류의 기준이에요. 산업분류의 의미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산업분류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었죠.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세 번째가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산업분류 기준 3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3번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특정 점수의 의미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문항의 난이도라는 거는 문항의 말 그대로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예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검자 70%가 정확히 맞힌 문항은 30%가 정확히 맞힌 문항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다라는 것이에요.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문항의 변별도예요. 고득점을 얻은 사람과 저득점을 얻은 사람을 구별하는 변별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항 난이도 지수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한 사람 맞힌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낮은,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오면 100사람이 모두 다 맞춘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항들로만 구성된 검사는요, 변별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4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 3가지요.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직접 충고는 말 그대로예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접 충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직접 충고고요. 설득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검사 자료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설명은 상담자가 검사 자료 및 정보를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한번 윌리암슨이 주장한 거예요. 윌리암슨의 특성 요인 이론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 3가지,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5번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 기법 또는 기초 상담 기법이라고 해요.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5가지만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감이요.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내면적인 감정까지도 반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용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청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경청은 잘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어적 표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비언어적 표현이요. 뭐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반영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과 말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하는 것이다. 명료화는 어떤 문제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서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해석은 내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 해석이고요. 직면은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게 직면이에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거 7개 써놨고요. 여기서 본인이 외우기 편한 걸로만 뽑아서 6가지 정도 넉넉하게 해두시면 좋겠죠. 6번 의사 교류 분석 상담 기법에서 주장하는 자아 상태요. 3가지가 있었죠.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예요. 부모자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그대로 재현하는 자아 상태로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인자는 현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자아 상태이다. 아동자는 어린애처럼 행동하거나 어린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자아 상태가 아동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번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중 이전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전 효과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부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비조직 부문에 몰려서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이전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 효과를 다른 말로 해고 효과라고도 하고 파급 효과라고도 한다라고 1차에서 여러 번 강의한 바 있었고요. 두 번째 위협 효과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비조직 부문의 기업들이 미리 쫄아서 이전보다 임금을 더 많이 인상시키는 효과, 이것을 위협 효과라고 했어요. 8번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 3가지요. 자결계라고 했었죠.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이에요. 목표, 과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이게 자기 효능감이고요. 결과 기대는요. 특정 과업을 수행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결과 기대라고 했어요. 세 번째 개인적 목표는 특정 목표를 실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를 개인적 목표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9번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 통보하는 방법이요. 부정적인 심리 검사가 나왔어요. 안 좋은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첫 번째,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두 번째, 적절한 해석을 담은 설명과 함께 전달하고요. 세 번째,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네 번째,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검사 결과를 내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 타인에게 검사 결과가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도 이렇게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4가지 쓰시면 되겠죠. 10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3단계 직업상담 과정이요.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이에요. 보탐 핵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단계는 탐색과 계약 설정이에요.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계약 설정이 이루어진다. 제2단계는 핵심 결정이에요. 내담자는 핵심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한다. 세 번째 단계는 변화를 위한 노력이에요. 내담자는 자아인식 및 자아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보딘의 3단계 직업상담 과정 도탐액변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11번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행동 반응 5가지요. 뭐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서 쓰면 돼요. 시험장에서 이런 거는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이니까 순발력을 발휘해서 쓰시면 돼요. 직무 수행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고요. 지각 및 결근이 잦겠죠. 이직을 해야 할 결심을 하게 되고요. 알코올이나 약물 등의 이런 의존도가 심화되어질 것 같고요. 공격적 성향으로 인해서 뭐 짜증과 신경질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인간관계가 악화되어지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5가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12번 준거 타당도의 종류 2가지요. 첫 번째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라고도 하죠. 두 번째 동시 타당도 또는 공인 타당도라고도 해요. 예언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사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이후 근무 성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해당 입사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동시 타당도는요. 새로운 검사와 준거를 동시에 측정해서 두 결과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검사 점수도 높았다면 해당 검사는 준거 타당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또는 해당 검사는 동시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것이죠. 13번 학습 촉진 기법은 다른 말로 적응 행동 증진 기법이라고도 해요. 여하튼 학습 촉진 기법, 적응 행동 증진 기법 3가지 쓰고 설명하시고 5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강변 사행상 첫 번째 강화죠.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 변별학습 자신의 직업 결정 능력 등을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내담자의 학습을 촉진한다. 네 번째 행동 조성 행동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한다. 5번째 상표제도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 촉진 기법 5가지 강변 사행상 14번 일반 직업 상담의 5단계 과정이요. 여기서는 첫 번째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평가 해서 관진, 목계평 이 답안 2개가 가능한데 첫 번째 답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의 답안은 이 관계 수립 및 문제의 평가, 두 번째 상담 목표의 설정,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네 번째 훈습, 5번째 종결 해서 관상, 문은종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일단 관진 목계평에서 관계 형성,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감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진단 및 측정은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흥미, 적성 등을 진단하고 측정한다. 목표 설정,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네 번째 개입이요. 상담자는 첫째나 중재 등의 개입을 통하여 내담자의 목표 달성을 돕는다. 5번째 평가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 목표의 도달 정도와 개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15번 융이 제안한 분석심리학자죠.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 1차 시험에는 몇 번 나왔었는데 2차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 고명규변이라고 했었어요. 1단계 고백 단계, 2단계 명료화 단계, 3단계 교육 단계, 4단계 변형 단계예요. 고백 단계는 내담자는 의식적, 무의식적 비밀을 고백함으로써 치료자와 치료적 동맹 관계를 형성한다. 두 번째 명료화 단계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명료화하여 통찰과 의식의 확장을 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교육 단계요. 내담자의 페르소나와 자아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적인 사회에 적응하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 변형 단계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16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작업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인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5단계 쓰고 설명하시오. 맨 처음에 아주 가벼운 작업이죠.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두 번째가 가벼운 작업이죠. 최고 8kg예요.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이 4kg 정도의 물건은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보통 작업 단계예요.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17번 백의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세 가지요. 백의 인지적 오류 세 가지예요. 백의 인지적 오류는 임잘, 계산, 과의, 과긍 해서 8가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임의적 추론, 잘못된 명명,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 과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과장 및 축소, 긍정 격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임의적 추론은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다 이거고, 두 번째 잘못된 명령은 극히 드문 일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어쩌다 한번 지각했는데 그 아이에게 지각대장이라는 이런 별칭을 붙여버리는 것이죠. 일단 세 번째 개인화라는 것은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을 자신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선택적 추상화, 상황의 긍정적 양상은 여과시키고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문다. 자기 강의를 90%의 학생이 열심히 듣는데 나머지 10% 정도가 딴짓한다고 해서 내 강의가 형편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일반화 또는 과도한 일반화라고 하는데 특정 사건의 결과를 관계없는 상황에 적용시켜서 일반화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이분법적 사고. 어떤 현상을 흑과 백의 두 가지 종류로만 파악하여 극단적으로 이분법하는 것이고, 과장 및 축소, 사건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특정 의미를 과대 또는 축소하는 것이고, 긍정격화는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부정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긍정격화예요. 이 8개 중에서 3개 정도 쓰시면 되죠. 보통 한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일단 1번을 보니까 실업률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많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죠.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수도 실업자 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구해야 돼요. 지금 만 15세 이상 인구수 35986 1000명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수 14716 1000명을 빼주면 그게 바로 경제활동 인구수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수는 우리가 이렇게 빼주면 21270 1000명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 20149를 빼주면 실업자 수가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실업자 수는 2,270-20149 하니까 1,121 1000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바로 구할 수 있어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2,270 분의 1,111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이 딱 나오겠죠. 5.27033%,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5.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뒤에 답안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취업자 수는요. 임금 근로자 수와 비임금 근로자 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비임금 근로자고요.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요 셋을 합치면 임금 근로자 수가 되는 것이에요. 요 셋 더해주면요. 1, 2, 8, 1, 9, 1000명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실업률 구하는 거 쭉 구해 있고요. 임금 근로자 수는 취업자 수에서 이렇게 비임금 근로자 수, 자영업자와 무가족 종사자를 빼도 되고 아니면 아까 나와 있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다 더해버려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8, 1, 9, 1000명 임금 근로자 수가 이렇게 딱 구해지게 되네요. 강의들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